네, 안녕하십니까. 차장 양소입니다. 오늘이 1월 18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3시 4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수가 결국에는 큰 폭으로 밀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잖아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받는 기색이 좀 있었고, 자, 이것과 관련돼서는 지난주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죠. 지수 위치나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조정이 조금 길어지고 깊어질 수도 있었다 했고요. 자, 그런 것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오늘 장중의 시장은 좀 약세를 출발했고 또 장 중반까지만 해도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 약 1% 정도 그런 정도 충분히 미국 시장 정도 수준의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상할 수 있었고요. 또 각오한 바 있어서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 구속이라는 악재가 이제 나오면서 삼성전자 중심의 삼성그룹들이 크게 이제 밀리는 상황에 시장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자, 결국에는 낙폭이 상당히 커졌어요. 전일 대비 2.33%나 자, 포인트로 따졌을 때 72포인트나 밀렸습니다. 해서 3,000포인트가 간당간당 되는 그런 정도로까지 크게 밀렸다는 것이고 또 코스닥도 만만치 않게 밀렸습니다. 2% 가량 크게 이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와서 자,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썰렁해진 그런 상태라는 것인데 특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심란하죠. 네, 그래서 더욱더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현재 너무 무리할 필요 없으시고요. 또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결론 삼아 말씀을 드리면, 자, 이재용 부회장 법정 구속 문제는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 대세적 상승세, 대세가 잘못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또 삼성전자의 주가도 크게 잘못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점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사례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마 그 점은 들으시면 좀 안심을 하시거나 자신감을 가지시거나 더 나아가서 오히려 이렇게 과격하게 조정을 받을 때가 뒤로 물러설 때가 아니라 좋은 종목들을 매수 또는 최소한 선상 유지를 하거나 또는 포트폴리오를 제가 제시하는 1 플러스 4라고 하는 그 골격으로 효율적으로 맞춰줄 기회가 된다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뭐 분위기도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릴 건데 일단 자, 오늘 그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 어떻게 어떤 배경으로 조정을 받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조정이 왜 약간 걱정스럽게 주가가 내려왔어도 안심할 수 있는지 이 이유를 확실하게 어,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점을 짚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실제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특히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주에 미치는 영향,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되겠죠. 그것을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제 크게 잘못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는 아니겠죠. 어쨌든 우리 기대에 충분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흐름을 충분히 보일 수 있다는 것 이런 정도의 내용이 요약돼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자, 일단 순서에 맞춰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또 스스로 본인의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련해서 또 특정 종목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문의사항 연락처 010-2420-0553이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또는 직접 전화를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안내 말씀은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조정받은 것에는 이런 악재가 있었습니다.
12월 달 소매 판매가 그 지난달 대비 0.7% 오히려 줄었다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게 큰 어떤 지정이 있는 악재로 그렇게 묘사는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약간은 작은 악재에 미국 증시가 반응을 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도 또 그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 증시도 당분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판단한 것도 바로 여기에 현재 어느 정도 감을 잡은 바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자, WTI 가격이 2.26% 정도 비교적 큰 폭으로 내려갔다는 건데 역시 추세상으로 봤을 때 큰 문제 없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끊임없이 반도체 대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뭐 한경, 매경, 양대 경제신문에 일제히 크게 보도가 된 바 있는데요. 이건 아마 삼성전자, 특히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돼서 현재 일단 여론 측면에서 보도 자료가 나간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약간 원래 그렇긴 하지만 조금 강조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그 점은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 있긴 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조금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결국에는 실형을 받았습니다. 2년 6개월인가 보죠. 구속이 돼도 아마도 현재 금년 광복절 특사 정도로 해서 나오지 않을까요? 자, 그걸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는 있을 거는 같습니다. 어쨌든 악재는 악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조정 배경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다는 건데요. 사실 몇 가지 호재가 있었습니다만 호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하는 것. 자, 그 내용에는 이미 그 부양책과 관련돼서 선반영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현재 미 연준의 기조, 저금리 또는 양적 완화 기조라고 하는 그 기조가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오히려 현재 제롬 파월 의장의 말을 들어보면 현재 과잉 유동성 논란이 다소 얘기거리가 될 정도로까지 일단 유동성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한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 등이 다소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약간 묻혀 있었습니다만은 바이든 정권의 반시장적 정책, 법인세 인상이나 또는 금융 규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악재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이제 부담이 있다는 건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은 전혀 아니죠. 그동안 자 우리 증시보다는 아니지만 미국 증시도 꽤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라서 조정을 받기 위한 악재의 구실을 찾은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증시는 항상 그래요. 자율조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면 그동안 없던 악재도 생기거나 중요하지 악재도 다시 중요한 악재로 변신하거나 하면서 스스로 악재를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추세적인 어떤 구조를 크게 훼손시키는 그러한 조정은 아니라는 것을 그런 점에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내 시장에서 보면 기관들의 매도가 상당히 심하죠. 오늘도 기관들이 약 2,700억 정도를 순매도 했다는 건데 어찌됐든 금년 들어서 기관들은 근 12조 원 정도를 순매도했습니다. 일평균 1조, 2천억 정도 초대 규모로 이제 매도를 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또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 최근 들어 계속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져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좌측 하단에 네모난 박스 내에 보면 작은 글씨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기 파란 글씨의 내용이 하나하나가 잘 보이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파란 게 바로 이제 매도한다는 뜻인데요. 차익 및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져 나왔다는 건데 금년 들어서 무려 5조 원 정도나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지수 관련주를 매도를 하거든요. 따라서 아무리 일반 개인들이 대규모로 받아주긴 했지만 이 매물 압박들이 계속 누적된다 했을 때 이제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것도
현재 그 조정을 받는데 어느 정도 일조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추가적인 조정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는 건데 잠깐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재용 악재만 아니었다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22일선이 닿는 지점, 종합지수 3000포인트 근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과격하게 내려온 바람에 그보다 약간 더 내려올 소지가 또 빠른 시점에서 21선과 좀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2950 정도에서 21선 좀 만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수준에서 1차 방어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깨진다면 2800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하는 정도의 윤곽을 잡아놓고 보자. 물론 어떠한 수술을 밟든 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조정은 당연히 짧은 기술적 조정일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신뢰를 하시면서 현재 시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까지 보시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뭐 외형적인 상황은 조금 안 좋긴 하므로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지가 아니라 뭘 갖고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조금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내려왔어요. 4 베이스 포인트 0.01% 포인트를 베이스 포인트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0.04% 포인트 내려갔다는 뜻이죠. 채권 가격이 약간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그 전처럼 최근처럼 미국의 채권 가격이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약간 내려갔다는 것에서 자 미국 증시도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이 오늘 약 5원 정도 올라왔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과 관계없이 안정을 취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인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인데요. 약 갭상승한 후에 별달리 큰 요동이 없었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금융시장 중 증권시장 수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환율 시장이 큰 불안이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 자, 그리고 현재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외국인들이 오히려 선물 쪽입니다. 현물 쪽은 매도를 했지만 선물 쪽은 오히려 5,300 계약이나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3거래일 연속 순매수했다는 건데 그 규모가 제법 되죠. 거의 17,000, 18,000 계약 정도를 대규모로 순매수했어요. 만약에 지수 상황이 안 좋다,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정도로 매수를 절대로 못하죠. 그래서 이 점에서 보면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진다 하더라도 아주 길지 않고 내일 당장 반등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들의 태도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일 1조가 넘게 매도했던 그 기관들을 보세요. 금융투자가 순매수했죠. 연기금은 4천 정도 매도했는데 최근 들어 일상입니다. 보험 투신 쪽은 오히려 순매수했고요. 금융투자 순매수했습니다. 전체 규모를 봤을 때 2,700원인데 일평균 1조 넘게 순매수했던 그들의 스탠스와는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자 그리고 현재 외국인들이 오늘 뭐 2,200 정도 순매도했다고 치지만 사실은 지난주까지 거의 제로 상태였습니다. 매도와 매수가 균형을 이룬 상태였다는 것이죠. 오늘 시장 분위기 치고는 2,200억 정도의 매물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 우리나라 특히 일반 개인들, 저는 이제 일반 개인, 동학 개인이라고 지칭하지 말고 동학 주주라고 제가 현재 고초선점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이유가 있죠. 현재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구조적 변화, 즉 돈의 선진화와 관련된 마니 부부다. 돈의 그레이트 마니 부부, 돈의 자금의 재이동이다 했던 거죠. 물론 부분적으로 또는 한시적으로 현재 빚을 내서 투자하는 B2, 또 마이너스 통장까지 동원한다는 마통, 이런 것이 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 다를 설명하는 게 아니죠. 부분적이고 한시적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계 자산 구성의 본질적인
이제 변화와 관련돼 있다 하는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들 기관, 특히 기관들은 매도를 한다고 치지만 그들의 매도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 개인들, 동학 주주라고 일컬어지는 그들이 들어오는 그 매수 기반의 그 배명원에는 엄청난 크기의 밑바닥, 그 뭡니까 저수지가 있다는 것이죠. 즉 고객 예탁금은 70조 원이고요. 여러 가지 종목으로 봤을 때 고객 예탁금만 100조가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제 그 기관들의 매물들 다 받아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기관들조차도 더 이상 매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상당히 현재 상황은 특별히 현재 뭐 미국 시장에 사단이 나지 않는 이상은 현재 상태는 상당히 유효하다. 이 대세 상승은 상당히 유효하다 하는 관점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시장 잠깐 보면 지수 낙폭이 제법 커졌고 그리고 코스피가 낙폭이 좀 더 커졌죠. 당연한 거고요.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나쁠 때에는 뭐 다른 종목을 대안으로 삼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보시면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닥도 그렇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거의 모든 종목들이 지수 약세장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다른 종목으로 가봐야 오히려 더 나빠질 소지도 상당히 높고 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주까지 시총 상위 50개 종목 중에서 거의 대부분 거의 95% 정도 수준인 46개가 동반해서 지수와 함께 같이 밀렸습니다.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여기서도 설명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제가 제시했던 1 플러스 4라고 하는 포트폴리오가 설사 단기적으로 약간 다른 종목에 조금 더 하락한다든가 하더라도 그에 굴하지 말고 계속 그 종목들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것. 다른 종목 바꿔봐야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추세적으로 나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자, 그런 점에서 딴 데 눈독 들이거나 마음 흔들리시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하고요. 자, 그리고 시장 특징을 보면 개인들이 주도하는 그런 장세치고는 대형주들이 많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것도 매우 특기할 만한 현재 그런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적이 거의 없었던 걸로 현재 기억이 납니다. 보통 일반 개인들이 시장을 주도할 때는 중소형주들이 움직이고요. 시장으로 봤을 때 코스닥에 많이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지금은 코스피의 대형주 그중에서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가더라 하는 것에서 큰 구조적인 변화가 현재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최근에 지수가 많이 흔들리는 것은 역시 일반 개인들의 속성을 다 벗을 수는 없어서 시장 분위기에 좀 휩쓸리는 경향. 그래서 지수 민감도로 갑니다. 지수 민감도가 좀 높아진 측면은 좀 있다는 것. 그것만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현금화 시키는 것도 지수가 워낙 가변적이고 내일 당장 뜰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현재 현금화 시킨다는 것은 대세가 유효할 때는 의미가 상당히 약해지거나 잘못된 선택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도 썩 좋은 선택은 아니고요. 심지어 여기 역베타라고 되어 있죠. 역베타라고 하는 것은 베타. 베타는 지수 민감도를 또 운용적으로 현재 그 표시하는 그런 지수를 뜻합니다. 역베타. 지수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것을 지수화시킨 것이 베타라고 하는데요. 현재 베타 지수가 한 1 정도 되면 지수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삼성전자와 같은 종목들 베타가 높은 종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지수가 떨어진다고 해서 지수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가치주 같은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아마 그 한국전력 같은 종목들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됩니다. 굳이 역베타, 지수와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할 이유가 없고 더 나아가서 가장 완벽하게 지수와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코덱스 인버스나 그것의 2배로 움직이는 이른바 곱보스라고 하는 ETF가 있죠.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수가 가파르게 올라가면 손실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수 상승 장세에서는
이렇게 인버스 더 나가서 고포스 같은 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런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절대 빠지시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따라서 핵심 포트폴리오 1 플러스 4 플러스 기타 제가 살을 붙인 종목들이 몇 개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주에 강조드렸던 것 같아요. MCNX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MCNX가 조금 올라와서 뭐 조금 위안이 된다요. 뭐 큰 위안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살을 붙여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그런 종목들 뭐 테스라도 있고요. 테스라 약간 밀렸나요?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살을 붙여놨는데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전반적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된다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종목들은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자, 미국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4대 경고가 있었죠. 하나가 고평가, 물가, 과잉동성, 과다부채 문제. 이 하나하나가 결코 작지 않은 매우 심오한 그런 악재들이고 또 경고가 나올 만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하나씩 설명드릴 수가 없죠. 또 이 내용은 간단하게나마 지난 1월 11일 날 월가의 경고라고 하는 제하로 제가 반론을 제가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잠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마지막 주제 이재용 부회장 구속과 관련된 내용을 좀 취급을 할까 합니다. 이왕이면 삼성전자 주가를 올려놓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처음은 아니죠. 2017년도 2월 17일 날에서 약 1년 정도 구속이 된 바 있습니다. 2018년도 2월 5일까지 구속이 된 바 있는데요. 일단 그 당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오히려 크게 증가를 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29조 2천억 정도 됐던 것이 2017년도 그 당시 지금과 비슷하게 반도체 빅사이클이 처음으로 오던 그 해였었습니다. 2017년도에 갑자기 두 배나 거의 두 배 가깝게 늘면서 52조 7천억까지 수직으로 그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힘을 보였다는 것이죠. 2016년도 2월달 그 1년 동안 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는 그런 상태에서 실적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물론 뭐 반도체 사이클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도와줬긴 했지만 거의 이재용 회장 부회장의 구속에 크게 차질받지 않고 실적은 대단히 좋았다 하는 그런 그 사례가 있고요. 주가 차원에서도 보면 잠깐 보시도록 하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좌측에 있는 그 박스 색깔을 제가 음영으로 칠을 해놨죠. 이 박스가 이재용 부회장이 1차 구속이 됐을 때 약 1년 만에 걸친 그 기간입니다. 주가가 처음에 2016년도 2월달 정도에 35,000원대, 36,000원대 있던 주가가 같은 해 2016년 당시 11월달, 12월달에 56,000, 58,000원까지, 56,000원, 56,000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반도체가 절정기에 이르지 않았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약간 그런 건데, 사실은 그래도, 현재 2016년도 당시 38,000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48,000원 정도로 해서 꾸준하게 잘, 그 가격대 유지됐다는 것이죠. 이재용 부회장이 오히려, 구속, 그 뭡니까, 법정에서, 구속에서 석방됐을 때 이후에 약 1년 내지 2년 후 기간 동안의 주가가 오히려 더 안 좋았습니다. 그 당시.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의 그것이 악재가 될지언정 결정적으로 삼성전자 전반의 펀더멘탈을 크게 훼손하는 악재는 아니었다. 상방전개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결과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현재 S&P, 무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피치도 마찬가지고요. 이재용 회장의 법정 구속과 또 현재 삼성전자의 신용, 그때는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정 등급 AA- 전망은 안정적이고요. 이러한 현재 S&P의 신용 등급에 전혀 영향이 없다.
라고 공표를 한 바 있고요. 그것은 S&P뿐만 아니라 무디스나 피치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일단 펀더멘털이나 주가 추이로 봤을 때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건데, 다만 좀 아쉬운 측면은 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M&A 차원에서 그렇다는 건데, 2016년 11월 이후에 현재 대대적인 M&A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16년도 11월 달에 당시 하만을 약 10조 원을 주고 인수한 바 있었죠. 그 이후에 거의 해외 기업의 대대적인 인수가 없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다른 업체들, 가령 그보다 사이즈가 작은 현대차조차도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했죠. 앱티브하고 또 합작사 만든다 하죠. 또 애플과 협력해 애플카를 만드는데 일조한다고 하죠. 뭐 그런 거. 또 SK그룹도 인텔의 랜드 부분을 인수했죠. 또 플러그 파워 또 인수를 했죠. 수소차 에너지와 관련돼서 그렇게 대대적인 M&A를 했다는 것도 그렇고, 또 LG도 마찬가지죠. 한 2, 3년 전에 GKW 세계적인 헤드라이트 업체 인수한 바 있죠. 그리고 최근으로 세계적인 그 자동차 부품사 마그나사 세계 2위인가 3위인가 올 겁니다. 합작을 해서 미래차 정진하겠다는 뜻을 또 보였고 말이죠. 자, 이런 것과 비교해서 삼성전자는 뭔가 획기적인 M&A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는 추진하는 게 사실상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원래는 NXP 자동차용 반도체의 세계 제1의 업체를 인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다는 건데, 일단 그거는 당분간 물 건너 간 것으로, 그 점이 좀 아쉬워요. 만약에 NXP를 인수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한 단계, 두 단계 레벨 업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날아갔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신문에서 주로 떠드는 얘기인데, 파운드리 추격하는데 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인데, 이거 아까 보도자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일단 사회적인 그 압력, 여론 이런 것을 위해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파운드리가 상당히 큰 어떤 대란, 공급 부족 상태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죠. 그래서 뭐 요새 주가를 보면 지금 아날로그 반도체의 파운드리를 맡고 있는 특히 8인치짜리 와이프를 통해서 말이죠. 크게 올라가는 종목 한 종목 있죠. DB 하이텍. 그전에 한 몇 번 말씀드린 종목인데 최근 들어 제가 강조하지 못해서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DB 하이텍이 이렇게 잘 가요. 그것은 반도체 대란과 특히 파운드리 대란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그만큼 현재 상황은 특히 파운드리 쪽에서의 경쟁 상황은 상당히 급박하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TSMC 세계적인 대만의 파운드리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죠. 자, 그 업체가 뭐 갑작스럽게 평소 투자에 거의 2배 가까운 280억 달러를 투자한다 하는 것. 그렇지 않아도 삼성전자와의 격차가 상당히 심하죠. 자, 파운드리 부분만 따지면 삼성전자의 세계적인 시장 점유율은 약 17% 정도 됩니다. 지금 TSMC가 56% 정도 되잖아요.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 격차를 더 벌린다 하는 그런 대대적인 전략이 나왔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대만은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최고의 산업인 그 중에서도 현재 그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64%를 대만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 산업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생태계, 여기 생태계가 우리한테도 상당히 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3대 생태계가 있죠. 파운드리, 그리고 파운드리를 뒷받침한 2대 생태계, 양대 산맥이 있는데, 하나가 팹립스, 설계 쪽입니다. 설계, 팹립스, 공장이 없된 공장, 팹이라고 하죠. 팹리스, 공장이 없다. 팹리스, 설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패키징, 이건 뒤에 부품들을 묶어주는 것에서 전체 크기를 좀 줄여주는 것, 패키징이라고 합니다. 이 팹리스와 패키징이 우리나라도 있는데, 예를 들어 네페스라든가 팹리스 같은 경우는 칩셋 미디어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우리가 대만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다는 거죠. 특히 팹리스 같은 경우에 대만은 전 세계 팹리스의 대부분은 뭐 주로 이제
어딥니까? 미국이 차지하죠. 미국이 차지하지만, 그래도 대만도 꽤 돼요. 17%나 되고, 아예 한국은 존재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할 정도로까지 대만과의 격차가 상당히 벌려져 있고, 패키징도 전 세계 1위 업체가 대만에 있죠. 대만에 1위, 4위, 5위. 패키징 업체들도 대만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 쪽을 삼성전자가 맹추격하기 위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야 이게 가능할 것인데, 그 사람이 부재가 됐을 때는 그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자, 그렇긴 해도 이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방침을 세워놓고, 또 그와 관련된 현재 2019년도에 당시 2018년도군요. 그 당시에 발표한 비전 2030 133조 투자에 이미 담겨져 있는 내용이 실제 하나씩 둘씩 그 부분 추진되고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영호의 몸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큰 차질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약간의 차질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소 이제 아쉬운 것은 M&A. 아까 얘기했던 NXP를 인수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었던 건데, 이 부분이 당분간은 일단 물 건너갔다는 것과, 그리고 최악의 경우를 하더라도, 이번 돌아오는 8.15 특사 때 사면되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면 연말이 되겠죠. 연말 정도에서 이제 이 형량은 2년 6개월이지만 그 이전에 이 우리나라 경제 및 특히 주가에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므로 사법 정의 보다는 국가 이익 차원에서 결국 대통령 사면으로 뭐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도 있을 테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점, 오히려 이것 때문에 많이 떨어졌을 때 그들 종목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당연히 너무나 당연합니다. 뚝심 있게 삼성전자를 계속 밀고 나가시면 된다는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상황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